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새 정부 들어 새로 구성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이대로 가면 오는 2031년부터 총 인구가 감소한다고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역대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지금까지 200조 원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런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출산율과 출생아 수를 목표로 삼던 정책에서 벗어나 일과 양육의 균형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방침입니다. 남성이 최대 30일까지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가 도입을 추진하고 육아기 정시퇴근,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직장이 없는 여성에게도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초등학생을 위한 다양한 돌봄 모델도 마련합니다. 문 대통령은 출산 장려 정책에 머문 기존의 저출산 대책에서 벗어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저출산 고령사회의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내년 1분기에 저출산 대응 로드맵을 발표하고 3분기까지 기존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완전히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치소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검찰은 구치소를 찾은 수사팀이 거듭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2달 전 국정농단 재판을 거부한 것과 같은 이유. 다시 말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은 정치 보복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40억 원에 가까운 국정원 돈을 상납받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었습니다. 전직 국정원장과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의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대면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용처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보고 시각을 조작한 의혹 등 새로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의 대면 조사 시도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판 출석은 물론 국선 변호인과의 만남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검토해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조사를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에 이어 국정원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도 곧 받게 될 전망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이 자신의 구속이 정당한지 심사해달라며 법원에 구속 적부심 신청을 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하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라고 지시한 등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세 번째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법원은 내일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담당 재판장을 교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적부심 청구 사건은 모두 신광열 수석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 부장판사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사법연수원 동기인데다 같은 경북 봉화 출신이라는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한 겁니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인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 적부심으로 석방해 논란이 됐기도 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은 오늘 안철수 씨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왜 팟캐스트는 안 나오실까요? 팟캐스트 나오면 너무 털리잖아요. 안철수 같은 사람을 한번 인터뷰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단둘이라도 인터뷰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말과 그분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서 저는 사실 논리로 저는 그분 이길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뉴스공장에도 한 번 안 나왔던가요? 네. 팟캐스트는 굉장히 자기한테는 적이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있나 봐요. 아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말들을 했어요. 대통령 욕심에 통합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차피 통합이 되건 안 되건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했고요. 당이 사라지는데 지금 뭐 당대표 자리가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이제 안철수의 생각의 일단들을 여러 가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러니까 논리학을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당이 사라지면 대권이고 뭐고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당을 살리자 요 말 그냥 말을 띄어서 쓰는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제 그 인터뷰를 들었어요. 김현정의 뉴스쇼 이걸 들으면서 정말 진짜 깝깝하죠. 막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상당히 깝깝한 부분이 있어요. 네. 사고랄까 이런 게 뭐가 좀 네. 막혀 있는 느낌. 그리고 김현정 앵커도 정말 참 집요하더만요. 그분이 좀 그러면서 제가 좀 좋아하는 언론인 중에 한 분인데. 네, 저는 네. 그분이 진행하는 프로를 들으면 아주 머리가 맑아져요. 한번 모실게요, 그분을. 좋을 것 같아요. 예.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3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연 확장이 필수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제 한국 정당사를 보면 한마디로 3당 잔혹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당이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이후에는 예외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언제 사라졌느냐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외연 확장에 실패했을 때입니다. 그래서도 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당제를 지킬 수 있다는 신념하에 이 일을 하자고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당이란 이름으로 지방선거 치르면은 사라질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당이 어려워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이 3당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든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3지대가 둘러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3지대는 힘을 합쳐서 선거를 치러야 그 거대 양당과 싸울 수 있다. 그런 판단입니다. 이대로는 지방선거 어렵다? 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39명이 똘똘 뭉쳐서 그대로 선거를 치러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세요. 39명이 똘똘 뭉쳐서 선거 치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일단은 이제 통합을 하지 않으면 바른정당 의원들 중에서 뭐 절반 이상이 자유한국당으로 가서 자유한국당이 1당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결국은 뭐 유일한 그 상대인 국민의당 의원들 빼가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외연 확장 기회도 잃고 의원들도 30명 정도로 축소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더 소멸이 빨리 옵니다. 투표율이 3분의 1이 안 되면 아예 의결 정족수가 안 돼서 투표함을 못 연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건 가능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국가에는 헌법하고 그다음에 그 하위에 있는 여러 가지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에는 헌법에 해당되는 당헌이 있고 그다음에 법률에 해당되는 당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는 당헌에도 규정이 있고 당규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지도부가 이제 시행하는 그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는 헌법, 당헌에 규정이 돼 있고 거기는 3분의 1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규에는 그 일반 당원들이 요청했을 때 그게 남용되지 말라고 3분의 1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더 하위 법률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이제 헌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그런 꼴입니다.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최단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처음 뵙습니다. 저도 처음 뵙습니다. 다담네이처 간장게장, 양념게장, 새우장 품평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잘 담갔어요. 짜지 않게
달지도 않았어요. 예, 그 천연 재료만 사용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자식이었어요. 밥을 먹은 상태였어요. 그래 먹는 척만 해야지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햇반 2개를 먹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우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 먹으면 1인분 새우가 한 4개 정도 나오는데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1.3kg짜리를 구매를 하시면 며칠은 먹을 수 있는 너무 맛있어서 제가 새우장만 3개를 구매했습니다. 엄청 큽니다. 국산 재료. 전통 방식의 양조 간장. 화학적인 거 없고 단맛과 짠맛을 많이 줄인 상태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먹는 고급스러운 그런 맛. 바로 다담네이처의 간장게장, 양념게장, 새우장이었습니다. 070-4062-7779. 요즘 대리운전 업계 어때요? 무한 경쟁 체제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우리 방송 초창기 때 후원하고 싶다. 방송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후원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돈을 잘 버시는 분이었나 봐요? 아니요. 대리운전 사장님이었죠. 그게 박근혜가 그 엄혹하던 시절에 팟캐스트 전체 시장에서 최초의 광고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돌려줄 것인가를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뭘 줄 것인가. 금액으로 적립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그 엄혹하던 시절에 큰 힘이 되어준 업체다. 사람이 가져야 될 의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차이가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준 이런 분들의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대리운전은 1800-6606.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전 뭔가 생각해 보니까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선거 치르고 사라질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당이 어려워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안철수 씨가 답한 게 아니요.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3당이 살아남기 굉장히 힘든데 지금 상황에서는 3지대가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른 국민 둘을 얘기하는 걸 거고. 네. 그래서 최소한 3지대는 힘을 합쳐서 선거를 치러야 거대 양당과 싸울 수 있다.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치판을 읽을 때 어떻게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새 정치들 말하는 분이. 저 이걸 보면서, 이걸 들으면서 정말 이상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제3지대를 얘기할 때 그 제3지대는 과거의 제3지대는 예를 들면 군부독재 정당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의사민주정당이 있어요. 그럴 때 제3지대 돌풍이 일어나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의 목적이 국민이 아니고 그렇죠. 정치 세력이라는 자기 자인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정말 정답인데 새 정치의 목적이 내가 대통령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외연확장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정당사를 보면 한마디로 3당 잔혹사라고 할 수 있다. 3당이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정도 이후에는 예외 없이 사라졌다. 제 세 번째 당 사라질 거라는 것을 그냥 인정한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3등하고 못 산다 이런 거예요. 지금 지지율이 꼴찌잖아요. 국민의당. 그러니까 이 상황은 더 견딜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왜 그럴까를 생각하잖아요. 지금 국민의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추락하고 호남에서 외면받게 된 이 상황이요. 이게 불과 1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대선 전만 하더라도 안철수에 대한 와 국민의당에 대한 일정 지지가 있어서 안철수가 3등 했잖아요. 22%인가 3%인가? 뭐 그 정도 받았죠. 예.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4점 몇 %예요.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인을 따지는데 이게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원래 40석이었다가 한 석 줄어서 39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우리가 다 양보해서 그냥 39명이 그대로 가요. 국민의당에서. 바른정당이 10명이 그대로 와요. 그래서 49석이 된다고 지지율이 5% 더하기 5%가 15% 될까? 이게 외연 확장이라는 게요. 국회의원 수 확장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그렇죠.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물장사를 하셔야지. 국민들은 저 뒤편에 안중에도 없고 의원 수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만들 다음 단계로 할까 이 생각을 하시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안철수의 워딩 중에는 국민이 없어요. 국민이. 네. 정치 공학적으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구태 정치의 기본이잖아요. 네. 계속 새 정치를 외쳤던 사람이 하는 말치고는 굉장히 좀 구태에 의연한 그런 느낌이고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콘텐츠를 거칠 생각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안철수라면 당장은 40석밖에 안 되는 정당이지만 국민의 어떤 민심을 얻어서 가려면 저는 이렇게 된다고 봐요. 안철수가 미래가 있으려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70%고 민주당 지지율이 50%일 때
국민의당 지지율도 문재인 개혁을 도와주는 그 포지션을 선점한 뒤에 지지율이 한 20% 이상 나와주는 거라면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완전히 세력으로부터는 완전히 배척당해서 나는 보수로 갈래의 숨은 버전이잖아 이게 지금. 이렇게 그 말씀이 진짜 타당한 말씀이신 게 처음에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무당파층이잖아요. 그때 그 무당파층의 바램은 진짜 그 호남의 기반을 둔 민주당도 싫고 영남의 기반을 두고 색깔론의 기반을 둔 지금의 자유한국당도 싫어하는 젊은 무당파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당파층을 안철수가 흡수하지 못한 결정적인 계기가 언제냐. 독자적으로 창당하려다가 그때 민주당하고 합당해서 새정치연합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새정치연합 우리 당에 누구하고 손잡았냐? 김한길 대표하고 손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박지원 대표 등과 손잡고 탈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무당파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박지원 대표 등과 손잡고 국민의당을 창당했을 때 그 지지층이 누구였는데요. 이때 무당파층이나 이쪽은 다 나갔고 호남을 기반으로 창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또 호남에서 버림받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안철수의 지지 기반이 무당파층도 없어요. 호남도 아니에요. 그럼 안철수가 누굴 지지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철수 지지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지금 완전히 버렸다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완전히 버렸죠. 네, 그리고 실망까지 했고 일부에서는 되게 이렇게 적대시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당파 안 되지, 개혁적인 민주당 지지층 안 되지, 호남 안 되지. 그럼 남아있는 거는 중도의 많은 부분도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있어요. 지지율이 70%니까. 그러니까 이 중도까지도 안철수를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호남인으로서 그 안철수의 생각, 무슨 책제목 같다. 근데 호남인들 생각은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세력에 대한 비토예요. 그게 기준이었다고요. 그동안.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새정치민주연합 이후에 문재인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들은 김종인이었지만 김종인 요소도 분명히 있어요. 총선 참패한 부분은. 근데 그 기준이 제1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과 못 싸운다. 그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선 이후에 그렇게 의석을 몰아줬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쪽 세력들을 사실상 쳐내는 형태인 거잖아요. 적폐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면 거기에 도와주면 되는 거였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근데 포지션이 자유한국당 쪽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가니까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 개인의 어떤 컨텐츠 없음, 생각 없음도 요구 없이 드러났잖아요. 대선 이후에. 네. 그러면서 지지율이 빠져서 지금은 호남 사람들 중에 안철수 말하러 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란 누가 지지해 주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의원을 몇 명 거느리나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안철수 대표나 자유한국당이 늘 지지율에 연연하고 자기들은 지지율 5%에서 15% 한다 그러고 뭐 지지율 20% 갈 거다 30% 갈 거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면 지지율은 언제 한 방에 훅 갈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입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인은 어떤 정치 세력을 기반으로 내가 대표성을 갖느냐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지 기반으로 볼 때 안철수가 지지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30%.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면서 표 안 내는 분들까지 포함한 극보수 30%요. 그쪽밖에 안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행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이유는 훈아님 말씀하신 이제 그대로죠. 그리고요, 호남이 한때 민주당을 버렸던 이유는 명백해요. 잘 싸우지 못했다, 이꼬르 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몰아줬는데 거기에 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국민의당의 한 40석 정도가 잘 뭉쳐져 있을 때는 그 40석이 친안인 거거든요. 친안? 네. 뭐 안철수랑 대선 후보가 필요했던 구태의원 분들도 그렇게 따지면은 민주당 내에 친문 국회의원이 40명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아. 요거는 뭘 보고 정치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명료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요, 지금 민주당 내에 과거에 반문 의원들 계세요. 그리고 친문 패권 운운한 의원들 계세요. 그분들이 지금 친문 패권 얘기합니까? 목소리 자체가 없죠. 없어졌어요. 예전에 뭐 김종인 씨를 필두로 한 뭐 반문연대, 뭐 제3지대, 손학규 그분들은 사실상 다 소멸했거든요. 국민당 가셨어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려고 하는 거야. 정동영 의원이 했던 말이 상당히 공감을 했는데 반문재인 연대의
지나지 않는다. 국민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네. 대선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당대표냐 아니냐는 하나도 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지분으로 뭐 되게 뭐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5%도 안 되더라고요. 국민의당 지지율이. 5%도 지지율이 안 되는 정당의 당대표 자리는 별로 주식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31일까지 전당원 투표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거기도 또 함정이 있어요. 아직도 정당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이제 당원 투표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를 따질 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 찬성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당이 신생정당이라 그런지 당원에는 전당원 투표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죠, 당연히. 그럼 이제 당규에 최소한 의결 정족수가 되려면 3분의 1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그 하위의 시행령 같은 게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박지원 대표 등은 당원들이 3분의 1은 투표해야 이게 유효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 규칙에 의거해서. 근데 당원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규칙을 무시하더라고요. 참. 정말 네. 그 알고 그러는지 아니면 그냥 궤변을 막 강변하는 건지. 되게 그 당원은 원래 3분의 1이어야 한다 이런 거 당원에 안 넣어요. 당원에 따라서 이게 당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규에 있으면 당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당규를 바꾸던지 그냥 저기 한 명이 투표해도 의미 있다 이렇게 바꾸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왜 안 하고 이렇게 논란을 계속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의 사당화 전행이거나 아주 유사한 형태인데 네. 안철수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많은 세해가 지금 통합 반대, 합당 반대에 몰려 있기 때문에 더 곤란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안철수처럼 보이는데 전당원 투표를 실시해서 이쪽에서는 뭐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가처분 신청도 냈고 하는데 결국에는 정당들이 이제 당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밀어붙이면 결국에는 당이 깨지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 법정에서 진실을 가린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당은 사실상 깨졌다고 보는 거죠, 보통.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합당은 전당대회에서 결정하라고 당헌에 나와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당 헌법과 당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100%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입니다. 안철수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최소 정적수조차 정하지 않고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비겁합니다. 총 투표자 수가 당원 33.3%에 미달하면 안철수 대표는 당연히 물러나야 합니다. 이번 투표는 나쁜 투표입니다. 투표를 거부해서 주권 당원의 본때를 보여줍시다. 먼저 장정숙 의원께서 오늘 기자회견문 규탄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장정숙 의원입니다. 나쁜 투표를 거부해서 국민의당을 지키고 보수 적폐 야합 분쇄하자. 우리는 당을 보수 적폐로 끌고 가려는 안철수 대표를 규탄한다. 안철수 대표는 자유한국당과의 합당은 없다고 말하지만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합당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에 앞장선 우리 국민의당을 보수 적폐 복원에 동원하려는 안철수 대표는 대표로서 자격을 잃었다. 우리는 당을 사유화하는 안철수 대표를 규탄한다. 우리는 당내 민주적 절차와 법치를 파괴하는 안철수 대표를 규탄한다. 안철수 대표는 전당대회에서만 합당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는 당헌을 위반했으며 전당원 투표의 요건인 의사 정족수 3분의 1 조항도 불법적,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당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국민의당을 사당화한 안철수 대표는 대표로서도 당원으로서도 자격을 잃었다. 우리는 국민과 당원을 속이고 보수 적폐를 기도하며 공당을 파괴하는 안철수 대표를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안철수 대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보수 적폐 야합을 저지한다. 하나, 우리는 안철수 대표가 위법, 불법적으로 추진하는 전당원 투표를 거부한다. 하나, 우리는 나쁜 투표를 거부해서 보수 야합을 분쇄한다. 나쁜 투표를 거부해서 국민의당을 지키자. 국민의당 지킴이 나쁜 투표 거부 국민운동본부 일동.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지금 보니까 그 장진영 최고위원 이분이 이제 변호사죠. 예. 예. 근데 그분이 공개한 통합 반대파 측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메시지. 이런 구태들이 있나. 국민의당 지킴이 애국당원 동지분들은 50명씩 동원 체제를 갖춰달라. 지참으로는 하이바, 배낭에 넣을 수 있는 50cm 정도 강목, 가죽 장갑을 착용하라. 국민의당 정치 언론인들의 명령이 떨어지면 행동에 임할 자세를 갖춰주길 바란다. 지방에서는 관광버스로 한 대씩 서울로 상경할 준비를 해달라. 어떤 세력이든 간에 조작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합 반대하는 측에서 지금 당원들 규합해가지고 강목 들고 한번 전쟁해보겠다를 또 폭로 비슷하게 공개한 장진영 최고위원의 의도는 저쪽 사람들 너무 옛날 조폭들 같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가지고 나오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진짜 이 당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의당은 조만간 사라지겠구나, 당명이. 그러니까 이제 이미 분당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진영은 최고위원이잖아요.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이걸 공개했다는 거는 그냥 저들하고 같이 안 하겠다. 이런 선언이고, 재신임에 준하는 당원 투표를 제안할 때 안철수 대표도 이제 구태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분들, 이게 호남 중진들 그냥 노골적으로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안철수부터가 뭐 거취를 결정하라고 했으니까요. 네. 제가 오실 때마다 뭐 여쭤보는데 네. 정치인분들 명확하게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뭐를요? 정말로 통합 반대파들이 나가거나 네. 안철수가 나갈 가능성은 없잖아요. 네. 나가는 순간에 그건 통합의 의미도 사라지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이런 속담처럼 호남에서 반대하고 있는 지금 서명한 분들이 가처분 신청 서명한 분들이 딱 20명이더라고요. 원내 교섭단체. 이렇게 되면 만약에 나갈 용기도 없고 창당할 자금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안철수가 주도하는 창당 쪽으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 김미경 교수가요. 뭐 이 국민의당은 안철수와 내가 몇 번째 낳은 자식 뭐 이런 말 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에 밀고 가는 걸 보니까 통합을 반대하는 분들이 통합을 막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최대 주주 맞는 거예요. 당대표고. 그리고 이 정도는 끌고 갈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상태로 계속 끌려가더라도 통합이 선언되면 지금까지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찍어서 이분들은 싫다는 얘기가 바른정당에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 분을 비롯한 나머지가 그 바른정당과 통합한 정당에 못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설득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DJ 정신 계승 호남연대를 만들 거라고 봅니다. DJ 정신 계승 호남연대. 당분간의 일종의 무소속 같은 거죠. 그렇죠. 무소속 연대. 무소속 연대 같은 그런 형식으로 그거야말로 이제 제3지대잖아요. 안철수가 제4지대. 그러니까 안철수 논리면 뭐냐면 이대로 두면 어차피 홍준표가 바른정당 국회의원들 빼가서 일당 되려고 할 거다. 안철수의 가정이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여당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래서 또 국민의당 쪽 의원들을 빼내가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단단한 합당을 하겠다 요거잖아요. 근데 추미애 대표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국민의당에 별 관심 없다고. 근데 놓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국회의장이 걸려있는 부분이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민주당의 지금 입장은 특히 당원들의 흐름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 이제 민주당의 주인이 그 몇 명 의원들이던 시대가 지났잖아요. 당원들이 다 반대하면 어떻게 통합을 합니까? 통합을 하거나 빼오기를 합니까? 그러면 또 하나 변수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이 안철수의 이번 통합은 분열과 통합이 동시에 가는 아주 독특한 방식인데요. 누가 나가는 건지 모르겠고. 얻는 만큼 잃는 방식. 그건 통합이 아니죠. 예. 이거는 오히려 정확히 얘기하면 국민의당 분당 사태로 보는 게 맞는데 이거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언론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저는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예견한 민주당이 의원 빼오기를 하는 순간 막 언론이 민주당을 집중 포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빼온들 몇 명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건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그리고 실현돼도 힘을 별로 못 쓰는. 그러니까 안철수의 말이 여러 가지 모순인 게 네. 힘을 키워서 지방선거에서 2등 하겠다는 거거든요. 단체장은 못 얻더라도.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총선까지 갔을 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양당 시스템이나 체제라고 하는 건 국민들 머릿속에 내가 문재인 싫으면 그 반대에 가장 큰 당 찍겠다. 요 시기에 어떤 마인드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2당으로 올라서면 보수의 표는 우리가 갖게 되고 더불어서 그 정당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다. 이런 전략처럼 보이거든요. 네. 안철수의 큰 그림은.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안철수가 가는 행보는 나 반대하는 사람들 나가도 된다라는 포지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지션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외통수예요. 안철수 대표는 지금. 그래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초기에 안철수를 지지했던 무당파층이 지지를 철회했고 호남이 안철수에게 기대를 걸고 지지했는데 그 호남도 지지를 철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 길은 그냥 그 바다밖에 없어요. 그 보수의 바다로 뛰어들어서 거기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에게 호남 별 의미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든.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통합을 성사시켜서 중도 보수 통합으로 가장하고요. 그리고는 중도를 버리고 보수 통합 쪽으로 가는 게 외통수로 보입니다. 이거는 어쩌면 안철수 대표는 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는 거다. 자기야, 보험 뭐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체크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내가 든 보험이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준다고. 물론 추천도 해줘. 그런 곳이 있어? 1800-7917? 나도 그곳에서 진단받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갈아탔지. 아무 보험이나 대충 가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이게 중요하지. 1800-7917 주소창에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을 쳐보세요.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마이보험 체크에서 함께 일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What a wonderful 뉴본스킨 이미라 대표. 저는 어릴 때 아토피를 알았어요. 한번 망가진 피부는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는 걸 알았죠. 아기 물티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피부에 안 좋은 성분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물티슈 업계에 세계적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 다시 한번 그 신화에 도전한다. 원단부터 달라야 해요. 갓난아기라고 해서 아기만 쓰는 건 아니고 아기도 쓰는, 온 가족 모두 안심하고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아기들이 쓰는 스킨케어 제품도 같은 정신으로 개발했습니다. 다른 제품들처럼 아무 효과 없는 정제수를 쓰지 않아요. 피부 진정에 좋은 병풀 립스로 바꿨어요. 확실히 달라요. 간단해요. 나만의 비법이죠. 나의 아기가 쓸 거니까. 기대하세요. 갓나나기를 검색하세요. 요즘에는 단체 선물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내가 단체로 뭔가를 하고 싶다, 무슨 행사가 있어서 뭘 하나 맞추고 싶다 할 때 떠오르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쇼핑몰인데. 네.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네. 이분들처럼 다양한 물건이 있는 곳이 없어요. 정말 그러네. GALLERY 갤러리 GIFT.co.kr 1666-5404. 오, 싸고 영 싸네. 감동스러운 게 이거네요. 사이트에 등재되지 않은 상품이나 국내에 없거나 세상에 없는 상품도 개발 제작 가능하답니다. 오, 대단한데? 단체 선물은 갤러리 기프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지금 현역 의원도 아니고 지금 현재 통합이 실현되면 당대표 내려놓겠다는 거거든요. 네. 자기 순수성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당대표에 미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안철수식 새정치의 자기 깐에는 그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헌신하고 당의 활로를 위해서 합당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사실상 안철수는 아까 가처분 신청에서도 보듯이 당내 정치에서는 실패한 것 같아요. 네. 국회의원들 숫자가 과반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네. 그중에 비례대표나 이런 분들은 말 하지 못하는 분들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3명이 19명에 속하는 프로테이지가 보면 13명이 비례대표죠. 그 상황에서 안철수가 만약에 전당원 투표를 이쪽에서는 사활을 걸고 있는데 나쁜 투표를 거부하는 방식. 근데 그거는 안철수 쪽이 인정 안 하겠다고 하니 결론적으로 쓸려가다 보면 찬성 반대가 얼마나 나왔느냐겠지만 안철수 머릿속에서는 당대표 됐던 내 기억.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동영, 천정배 이런 사람들이 표를 다 나누어 가졌을 때 과반에 조금 부족한 정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50% 겨우 좀 넘는 걸로 1차 투표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그 당시에 안철수 쪽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면 만약에 여기서 그냥 부결이 나면 안철수는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걸까요? 상처를 많이 입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당을 운영하면서 투자한 시간과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이 정계 은퇴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당대표는 그만둬도 정계 은퇴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하긴 좋은 직업 다 내두고 시작했는데.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당파층과 호남은 그렇지만 여전히 중도 내지는 그 보수 쪽에 30% 하고는 한번 뭐 새로운 시도를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요렇게 버티다 보면 혹시 지금 요새 유튜브나 SNS에 홍준표 때문에 자한당 의원들이 이 통합된 당으로 넘어오려고 한다 뭐 요런 미끼밥 까는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태경 의원이 오늘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한국당 의원이 바른정당서 받아줄 수 없냐고 계속 전화가 온다. 꼴보기 싫다. 그게 완전 거짓말은 아닌 게요. 네. 제가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아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우연히 이상한 자리에서 만날 때가 있잖아요. 저와 둘이 만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러면 지금 내부에서 그런 말도 있답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거나 오르지 못하게 하는 남녀 1인이 각이 있다. 그 두 분? 근데 여 1인은 이번에 이제 해결되니까 이제 지지율을 까먹거나 못 올리게 하는 요인 2분의 1이 사라지는데 여전히 남 1인은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유해 처리 부분도요. 네. 선출직 최고위원이잖아요. 해당 행위자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 출석 못한다 이렇게 막고 있긴 한데 그거를 윤리위원회에서 제명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후폭풍이 장난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 굉장히 난망한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유여해 최고의 입을 관리하기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홍준표 대표와 서로 막말을 주고받았는데 홍준표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더니 그건 즉시 기각해버리고 그렇지. 양자가 있는데 유해 최고에 대해서만 징계를 하면 이건 뭐 상처를 받죠. 사상 유례 없는 최강의 캐릭터. 네. 우리 최민희 의원님도 디테일로는 이렇게 튀는 부분이 있지만 개성 하나는 양보하셔야죠. 유해한테.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는 것 같아요. 엄마를 내버리고 첩을 들여서서 그 첩의 말만 듣는 혼주를 놓은 아버지를 보는 마음이었습니다. 큰딸로서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신자들과 악마의 거래를 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당무감사로 인한 당협위원장 사퇴 의결 조직 강화 특위 구성 등은 전면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이때까지 보여줬던 모습과 다르게 이제는 원래의 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홍 대표를 따라하다 보니 너무나 망가진 모습으로 제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이제 연말 연시고에서 바쁘신 여정 가운데 2017년 우리가 결산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예. 2017년. 원래 처음에 2017년이 시작됐을 때 그런 얘기 했었죠. 정말 묘했는데 병신년이 가고 정유년이 왔다. 굉장히 묘했어요. 정유라의 이름이 정유연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 녹음실에도 보면 작년 초에 걸려있던 이하 작가가 만들어준 뭐 여러 가지 패러디물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가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입국하는 그 상황부터가 묘하게 이제 시작되는 그런 지점이었었고요. 제가 아주 그때요 탄핵의 와중에 TV 토론만 나가면
보수 패널들과 저하고 일대 진짜 접전이 벌어졌죠. 그거 뭘 놓고 그랬냐. 반기문 대서론이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그래갖고 우리가 나중에는 결국 반기문 나오고 안 반기문 못 나와서 국민이, 이분은 반기문 전 총장은 국민이 보수, 진보 다 반겨야 나오고 민주, 그다음에 그때 새누리당이잖아요. 민주, 새누리가 최소한 다 반겨야 나온다. 그래서 못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뭐 제 말이 맞았죠. 그렇게 시작된, 물론 그 전에 그게 있었어요. 국정농단이네 뭐네 해서 국회에서 이미 탄핵안이 결정돼 있었던 부분까지가 시작하면서 2017년 이렇게 시작됐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이제 이 시점으로 돌아오면 지난주인가요? 해년마다 하는 교수분들의 올해 사자성어. 거기에 1위가 파사 현정이었습니다. 사악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박근혜 세력이 몰락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다. 뭐 이런 의미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 3위한 게 지금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쓰시는 거죠. 제조사나? 네. 나라를 다시 일으킨다. 요런 것들. 그러니까 확실히 2017년은 아마 의원님이나 저나 나중에 조금 더 늙어서요. 한 10년쯤 지났을 때.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머, 그때 그 정도 아니에요. 그거는 90살쯤 돼야 그래요. 자, 의원님, 2017년 한 10여 년 전에 생각해보시면 어떤 느낌이셨어요? 하면 이런 느낌들이 계속해서 될 거예요. 마치 1987년 6월 항쟁을 30년 만에 우리가 그 이야기 해도 생생하잖아요. 그런 느낌. 2017년도 정말 제 인생, 의원님 인생,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인생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요, 제가 극찬했던 촛불혁명은 뭐였냐면, 국민이 사실상 끝까지 이겨버린 초유의 사건이다. 그것도 피를 흘리지 않고. 지금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이 제일 처음 탄핵을 주장했다 그러면 정의당이 가만히 안 있죠. 탄핵을 제일 먼저 주장한 분은요, 박원석 전 의원이세요. 민정당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죠. 그리고 곧 정의당이 탄핵을 제일 먼저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아는 사실을 그렇게 틀린 말씀을 하면 안 되고요. 근데 그 탄핵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이끌어온 건 정치권이 아니에요. 국민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반만 따라왔고요. 네, 그리고 그게 잘한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촛불혁명이 시민의 힘이 아니라 특출한 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특출한 개인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면 그 혁명은 끝까지 못 가잖아요. 그런데 촛불혁명은 국민, 집단 지성, 정의를 추구하는 그 힘이 모여서 쭉 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박근혜 탄핵을 이루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 밑거름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저는 되게 유치한 것 같아요. 내가 뭘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에 대해서도 누가 1등 공신이다, 2등 공신이다. 언론이 그렇게 쓰는 거. 왜냐하면 문재인 캠프에서는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요. 왜냐하면 국민이 문재인 후보를 떠받들어 가는 걸 몸으로 느꼈거든요. 그게 소수 몇 명이 뭐 잘해서 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론이 막 1등 공신이다, 2등 공신이다 어쩌고 하는 거 보면 진짜 언론하고 정치권은 구태예요. 빨리 구태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다들. 예. 자, 다시 2017년 일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했고요. 이게 지금 이제 여기랑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최근과. 다음에 2월 13일 날은 김정남이 암살됐죠. 다음에 3월 6일 날에 미사일 발사합니다, 북한이. 그 다음에 같은 날 사드 배치가 대한민국에 배치되는 그 상황. 이것도 지금 현재까지 외교랑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갖고 있는 거고. 다음에 3월 10일,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한때 우리 방송실에 비밀번호가 그거였어요. 너무 감격해서. 0310. 3월 10일 날 박근혜가 파면됩니다. 국민으로부터. 정말 역사상 초유의 사건인 거죠. 4.19의 6월 항쟁까지 5.18에 미완의 혁명들이었다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촛불혁명의 사실상의 시작 뭐 이런 느낌도 들고요. 3월 22일 날은 세월호 인양이 시작됐는데 그게 저희 방송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어떤 상징 같은 것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세월호가 3년 동안이나 바닷속에 묻혀 있었다는 거. 그 사건도 있었고 3월 31일 날은 박근혜가 구속됩니다. 그리고 5월 9일 날 드디어 정말 그 장미 대선이라고 하는 그 대선을 통해서 국민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 19대 대통령으로 탄생하는 정말 감격적인 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또 북한은 계속 미사일 발사를 하고
9월 4일 날 KBS MBC가 총파업을 시작하는 여러 가지 적폐들 중에 언론 개혁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정권이 바뀐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고요. 11월 3일 날은 홍준표가 박근혜를 출당한 날이기도 하고요. 12월 14일 날은 최순실이 1년이 넘는 여정 속에 징역 25년 구형받았고 다음 달에 선고를 앞두고 있고요. 우병우도 12월 15일 날 구속되고 이런 상태로 지금 2017년이 대략만 말씀드린 건데요. 예. 말하자면 날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날마다. 예, 날마다 적폐청산을 위한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스는 누구 거냐 라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프레임이 있었잖아요. 언제까지 지금 적폐 수사만 할래? 이제 국민들 먹고 살아야지.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늘 그 논리가 참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언제까지 적폐 수사만 할래? 그러면서 이전 정권까지 민주정부까지 또 다 뒤지자니까 이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바람은 적폐 수사는 계속 이제 가면 되고 다스는 누구 건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내려지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호영 특검팀이 감췄던 120억 비자금 그 돈은 누구 거며 어떻게 쓰였는지 이게 밝혀지길 바라고 그다음에 장자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이게 또 성완종 수사처럼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런 허망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다 함께 눈 부릅뜨고 감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격의 2017년. 정말 감격스러운 2017년인데 그 감격을 누릴 틈도 없이 적폐 세력과의 싸움으로 5월 10일 이후에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아요. 그러네요. 7개월. 근데 이 싸움이 언제 끝날까? 물론 역사는 싸움과 싸움의 반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70%는 70%가 최소 임기 5년 차까지 가준다면 대한민국 좋아진다고 봐요. 정치인들이 가질 만한 자신감과 선거에서의 승리와 이런 것들로 아무리 홍준표 씨나 안철수 씨 이런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국민들은 콧방귀도 안 끼니까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분이 무슨 신선 같은 분이어서 정말 완벽한 사람이어서 밀어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들을 대표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 실어주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새날 애청자 여러분 애정합니다. 예. 뜬금없이 이상하게. 오늘도 여전히 수천 개의 방송 중에 하나일 뿐으로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역사인 것이고요. 네. 자, 오늘따라 지민이 의원님이 굉장히 예뻐 보이시네요. 왜 그러시죠? 네. 오늘 화장하고 와서.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네. 저요? 네. 이 정치라는 게 되게 이게 팍팍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구를 정치인들은 지옥구로 불러요. 그만큼 어렵다는 건데 그 속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얼굴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정치인들이.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진짜 혼자 남몰래 꼭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나 크리스마스 때도 제가 오늘만은 어떻게든 성당에 가서 미사를 보겠다. 그리고 나만의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꼭 기도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10편, 23편, 1절에서 6절을 매일 외워요. 그래서 제가 더 좋아졌죠. 아, 그러셨구나. 마음이 좀 편해지셨군요. 네. 자, 이종희 실장님도 올 한 해 우리 디테일의 제왕 모시고 다니느라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애인이 생기기를. 네. 맞아요. 달라진 것도 없는데 새해가 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네, 네. 예. 자, 모두 고생하셨고 모두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푸나님 애정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네, 사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연애를 못하는 거예요. 뒷북은.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베개 등 침구 전문 기업 꿈나라 베개를 아십니까? 꿈나라 베개는 힐링 베개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잠을 넘어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르말린, 황토, 게르마늄, 옥, 소나무 등의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공기 비타민, 음이온으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솜으로 만든 베개가 아닙니다. 꿈나라 베개를 사용한 이후에는 일반 솜 베개는 사용하기 힘드실 겁니다. 가장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좋은 베개라고 자부합니다. 꿈나라 베개는 충전재까지 같이 세탁이 가능합니다. 꿈나라 베개는 근화 신소재 제품을 온라인상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꿈나라 베개를 검색하세요.
꿈랜드.com 055-533-9088 호텔 침구 잘잠 이불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금연한 지가 1년하고 217일 하고 14시간 지나고 있어요. 그거밖에 안 됐어요? 예. 되게 오래 금연한 것 같아서 되게 잘 참는다고 생각했는데. 꽤 넘은 꽤. 그러니까 1년하고 217일이면 이 정도면 그냥 끊은 걸로 봐야죠. 거의 2년. 저한테는 하여튼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끊었다고 예. 봐야 되겠네요. 오늘 주제가 2017년 반성이잖아요. 그래서 반성만 하기에는 뭔가 억울해서 또 너무 많더라고요. 반성할 게. 그래서 뭔가 잘한 거 하나 뭐가 있을까? 그렇지, 잘하고 또 찾아봐야지. 잘한 게 뭐가 있을까? 하나 딱 그 생각나는 게 딱 이거더라고요. 제가 중3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서 거의 25년, 26년 정도를 정말 성실하게 하루도 그러지 않고 하루에 2갑 정도 꾸준히 피웠었거든요. 한국 담배공사 장학생이네. 네. 그걸 그러니까 1년 217일 전에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피우던 걸 조금 점심 때까지만 참아보자. 시작한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몸 많이 좋아지셨죠? 그래서 그 반성할 게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담배를 끊을 때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운동이에요. 담배를 끊으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떤 약이나 어떤 치료, 최면 효과 다 필요 없습니다. 담배를 끊으려면은 하루에 1시간 30분 내지 1시간 정도는 규칙적으로 무조건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을 해야지 뇌가 중독 현상에 반응할 때 느끼는 욕구 있죠. 네. 그걸 해소시킬 수 있는 호르몬이 보충이 되는 거예요. 운동에서 나오는. 예. 운동하지 않으면 그 호르몬을 절대로 보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야수님 몸매를 보면은 담배도 끊고 운동도 끊은 몸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격적으로 반성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방해를 하네. 나 안 한다 이러면. 해주세요. 해주세요. 듣고 그러면 아드레날린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운동할 때 우리 뇌가 가장 활성화되거든요. 네, 그래서 니코틴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화학작용 중에 하나가 각성 효과예요. 그래서 뇌를 순간적으로 긴장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이 부교감 신경도 그렇고 교감 신경도 그렇고 모든 게 갑자기 활성화됐다가 안정되면서 그 신경 세계가 자리를 잡아가거든요. 그 과정, 그러니까 한번 흥분했다가 가라앉는 과정이 담배를 끊는데 정말 크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흥분했다가 가라앉는 가족이면 운동이 아니라도 약간 그 성적인 행위 그 흥분하고도 다릅니다. 달라요? 네, 그 자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는 약간 다른. 자위가 아니고 그냥 타위. 누군가 같이. 그것도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호르몬이 나오잖아. 아니, 맞는 말인데 이게 육체 활동은 확실히 달라요. 그 육체 활동만이 주는 그런 뇌 자극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시작했던 운동이 습관이 돼가지고 작년 겨울에도 정말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최소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그래서 부산에서 인천까지 자전거 국토 종주도 하고, 20km 하프 마라톤도 달리고, 이렇게 매일 한 10km 정도는 달리기를 꾸준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던 운동을 올해 한 9월부터인가 10월부터인가 우연찮게 술 약속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평소에 술을 많이 잘 안 마시는데, 그러니까 마실 때 쫙 마시고, 보고 마시는구나. 예, 마실 때 진하게 쫙 먹고 일주일에 한 번 마실까 말까? 그렇게 자주 안 먹는데 우연찮게 이렇게 계속 일주일에 2-3번씩 술을 마실 기회가 생겨가지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12월이 된 거예요. 그렇게 정신 12kg가 쪄 있는 거고. 몸도 이제 동글동글해져 있고. 이게 되게 관심 많아요. 저 내년에 이제 담배 끊으려고 지금 생각 많이 하거든요. 예. 되게 주시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다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자전거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탈까 생각했는데 올해 너무 추워. 진짜 저 작년 겨울에도 자전거 열심히 탔거든요. 매일매일 탔는데 지금은 잠깐 나가봐도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한 거예요, 날씨가. 그래서 나가도 추운데 또 바람하고 또 그냥 부딪히면서 그렇죠. 달려야 되는데. 특히 인천 똥바람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헬스장 있잖아, 헬스장. 근처에 있는 그 헬스장 가려고 하면 그 복장이 또 애중간합니다. 왜요? 아파트 안에 커뮤니티 클럽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한 달에 5,000원인가 내면 이제 모든 주민이 누구든지 쓸 수 있거든요. 헬스장을. 예. 좋다. 안 그러면은 걸어서 한 15분 정도 나가야 돼요. 이 추운 날씨에 걸어서 15분 나갈 거면 집 앞에 바로 1분 앞에 싸고 좋잖아요.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고 다니는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내고 다니면 그 옷이랑 수건이랑 다 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내 옷을 입고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한 시간 운동하고 나면 땀이 나잖아요. 그 상태로 집에 와야 되는 거예요. 옷도 빨아야 되고 샤워도 또 따로 해야 돼. 거기 샤워 시설 없나요? 예, 그 샤워실은 안 해줘. 그러니까 무료로 그 샤워하는 주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샤워실은 닫았어요. 저는 거기 어딜 가냐면은 주민센터에 있는 헬스클럽을 다니거든요. 거기 3달에 5만 원이고 한 달에 2만 원이에요. 예, 그게 더 좋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길 다니는데 야수님 말씀처럼 옷은 자기가 가져가야 되고 대신에 거기 샤워 시설이 있어요. 근데 그 옷을 직접 가져가서 내가 직접 빨래를 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각보다 번거롭더라고요. 귀찮은 일인데 혼자 사시니까 몸이 좋으신 분들은 꼭 자기 옷을 입고 하더라고요. 헬스장 다닐 때 보면은 특히 여성분들, 남자분들 보면은 예, 맞아요. 내 스타일 아니야. 그 자기 옷 입는 거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하세요. 화려하게 입고. 저는 그 정도 몸까지 대본 적이 없어가지고 딱 공감은 안 되네요. 그 여성분 나면은 느끼 싶어요. 내 옷 입고 가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어야 되니까. 여성분들 그 요가복이라 그러나요? 그거 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딱 붙는 거 있어요. 트레이닝복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참 운동 열심히 할 때 틈틈이 집에서 이제 시간 TV 보거나 할 때 하려고 캐틀벨을 사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캐틀벨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집에서? 예, 다시 이제 기초 체력부터 다시 이제 스트레칭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캐틀벨 하여튼 기록이 세우게 되면은 한번 제가 뜬금없이 말씀도 한번 드릴게요. 몇 킬로짜리 있으세요? 14kg, 16kg. 예. 괜찮네. 그 전신 운동에 되게 좋은 운동이잖아요. 예, 되게 좋습니다. 하체에 좋고. 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올해 크게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었고, 총 3가지를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 중에 그 2번째가 이제 제가 올해 안에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던 웹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그 사업적으로도 필요한 거고, 고객들한테 뭔가 좀 정확한 설명, 어떤 마케팅에 대한 좀 깊은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던 게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어. 뭐 때문에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는 거죠. 자료를 안 넘기셨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받고 그 어떤 용역을 받은 거면 막 급하게 했을 테지만 그게 아니다 보니까 나와의 약속이니까 계속 미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를 넘긴 그 나하고의 어떤 약속 프로젝트 같은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동안에도 2017년뿐만 아니라. 맞아요. 남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데 자기하고 약속은 사실 좀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12월 들어서 그러니까 저 스스로한테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올해만은 이렇게 좀 부족하더라도 일단 마무리를 짓자. 그래가지고 거의 11월 말부터 거의 밤을 새고 있거든요. 거의. 괜찮아요. 그 진정한 새해는 구정 때부터입니다. 아직도 한 달 이상 남았어요. 나 안 해. 그러면 2017년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 있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한 달 더 기회를 줄게요. 한 달 더 기회가 있으니까 살도 빼시고. 그거 만드세요. 살 빼는 거 너무 힘들어요. 살 빼는 건. 그래서 살 빼는 거는 살 빼는 건 제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운동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게 제 목표지, 열심히 운동해서 많이 먹는 게 제 방식이에요. 나도. 살 빼는 건 관심이 없어요. 먹으려고. 그러니까 살 빼는 걸 목표로 잡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맞아요.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몸매는 포기하고, 이제 퍼포먼스라고 하죠. 운동 능력. 그래서 자전거를 타도 한 번에 이제 100km 정도는 달릴 수 있고, 달리기를 해도 한 15km 정도는 뛸 수 있는 그 정도. 그래서 운동할 때 내 무릎 안 아프고, 다음날 몸살 안 나고 이 정도면. 올해는 철인 3종 경기 한번 나가보시면 어때요? 자전거 좋아하시고, 달리기 좋아하시고, 수영만 할 줄 알면 되는데. 그 스킨스쿠버는 하지만 수영은 못 합니다. 그런 관계로, 철인 3종은 다음 기회에. 그럼 2가지 딱 얘기하셨거든요? 하나 또 남았잖아요. 하나 남은 게 글쓰기예요. 글쓰기, 책이라기보다 제가, 그러니까 1년 동안 50페이지 정도를 써보자라고 이제 각오한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A4로 한 2장 정도? 그 정도 분량의 글을 꾸준하게 쓰자 해서 미리 그 제목도 쭉 정해놓고 이렇게 다 잡아놓은 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단 하나도 못 썼어요.
제목만 정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쓰는 게 사실 보좌관이라는 일이 글 쓰는 게 직업이 일이거든요. 이 일인데 그 이후로 1년 정도 바짝 쓰다가 국회 나와서 1년 정도 꾸준히 쓰다가 어느 순간 글 쓰는 거를 이제 좀 등한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책만 읽으면 사실 이렇게 사람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저 스스로가. 좋은 쪽으로요? 아니요, 안 좋은 쪽으로. 책을 읽는데 왜 가벼워진다고 생각하세요? 책은 이렇게 예를 들어 서평이라고 하죠. 안 그러면 뭐 그 독후 감상문이든 뭐 서평이든 짧은 그냥 느낌이든 그거를 글로 정리했을 때 책 읽기가 마무리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책 한 권을 읽었다고 해서 그게 읽은 게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활자화될 때 그 책이 내가 진짜 한 번 읽은 거거든요. 그래서 2번 읽었을 때, 3번 읽었을 때 계속 이렇게 내 글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쓰고 싶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겁이 많아진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사실은 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예. 잘 모르는 사람 막 쓰거든요. 예, 근데 예. 너무 많이 알고 글 쓰는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중하신 것 같기도 한데요, 그죠?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 새날 방송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오기 전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출연할까 말까에 대해서.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 그냥 푸나님이 한번 제안을 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그 녹음 한번 해봅시다 말씀하셨을 때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얼굴을 모르는 사람한테 전달된다는 것 자체가 좀 두려웠거든요. 비디오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 측면도 있죠. 오디오만 한다는데 네. 뭘 이렇게 겁을 내시고. 비디오로 했으면 확 다 정말 수명을 줄여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게 그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러면은 한 번 오고 2번 오고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이 이제 정들면은 또 떼기 힘들다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냥 핑계죠. 그러니까 글 쓰는 만큼 이야기 말로 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핑계인데 아직까지 그래도 저 스스로는 좀 약간 스트레스예요, 그게. 이게 글 쓰는 것만큼 좋은 건 없거든요. 나한테 주는 어떤 치유제?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으로서. 그런데 아직까지 완성된 글을 한 번도 못 썼어요, 올해. 그래서 한번 가기 전에 반성문이라도 한번 써볼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책은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죠? 책은 뭐, 봤죠. 이렇게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있지만, 그거는 이제 따로 이제 편지로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동안 글을 안 쓰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책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하는 거 책 쓰는 것도 너무 차이가 나고, 또 하나는 너무 안 쓰다 보니까, 정말 이게 속도가 안 나는 그런 것도 있고, 김일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자기가 좀 많이 아는 부분은 더 쓰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권을 지금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제 전공 분야를 쓰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하기도 어렵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것도 그렇고요. 예. 너무 이제 광범위하니까 이걸 압축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까지 압축을 시켜야 되는지. 또 어디까지 설명해줘야 되나. 뭐 그렇죠. 예. 고민하다 보면 시작이 잘 안 되거든요. 팟캐스트도 그래요. 저도 지금 2개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종교 쪽은 원래가 제 전공이고 하고 싶었던 건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하기가. 예, 오히려 차라리 귀농은 잘 모르니까 막 이렇게 주절주절 하는데. 이 반성문이라는 주제로 생각을 하다가 이게 2017년도에는 제가 이렇게 3가지를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다 이렇게 완성은 못했고 이렇게 글쓰기 같은 경우는 하나도 못했지만 제 인생에서 정말 제일 잘못한 거 그냥 여러 가지로 어떤 인간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사고와 연관된다는 관념에서 정말 위험했던 순간이 언제였나 돌이켜 보다가 최근에 그 제천에서 정말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연관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화약고에서 정말 크게 사고가 한번 날 뻔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강릉 무장공비 사건 혹시 기억하세요? 잠수함으로 이제 27명 넘어와가지고 한때 난리 났었죠. 그때 기억하세요? 그게 몇 년도죠? 한참 됐는데. 그때 97년? 그때가 제가 일병대였거든요. 아, 내 고등학생 때. 예. 그 잠수함 지금 전시해 놓고 있잖아요. 예. 그때 무장공비 지금도 그 무장공비란 말이 좀 용어가 웃긴데 그 당시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이 무장공비가 첫날 11명인가 사살이 됐거든요. 그게 저희 부대였어요. 제가 근무했던 부대. 저희가 근무했던 부대
사격장, 그 산에서 11명이 사살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는 자동차 부대에 있었는데, 그때 실제로 이제 그 작전을 수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작전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부대들은 하여튼 경계 근무도 그렇고 실제 이제 수색이나 추격 임무나 이런 작전을 계속 했었거든요. 소비상이었겠네요. 예. 그래서 24시간 3교대 근무를 계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든 부대원들이 전투복과 전투화를 한 번도 벗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씻을 때, 그러니까 세면 시간 말고는 항상 잘 때도 이제 전투화를 신고 자고 그랬었거든요.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항상 5분 대기조도 활동하고, 그러니까 이 보통 우리 경계 근무를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평상시에는 보통 뭐 2시간 단위로 돌거나 뭐 1시간 반, 1시간 단위로 돌거나 교대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 인력이 부족할 때는, 병력이 부족하면 한 번 나가면 4시간, 6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일병이어가지고 보급작전 나갔다가 군내 대기 상태에서는 또 경계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 근무로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탄약고 근무가 걸려가지고 탄약고에 이제 근무를 서러 나갔는데, 지금 뭐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 당시에는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적이 어디 있는지는 다 동선이 파악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부대 반경 50km 내에는 없어요. 그거는 알지만 그래도 이제 그 부대 기강상 경계 근무는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송 전문 부대였기 때문에 무기가 많이 없는 부대예요. 그래서 화약고가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탄약고에 있는 거기 초소로 이제 동기랑 둘이서 이제 근무를 서로 나갔는데, 그 당시 대부분 그랬습니다. 나가면 이제 건빵도 하나 챙기고, 음료수도 하나 챙기고, 마스터도 하나 가져가고, 그렇죠. 주스도 하나 챙기고, 그 담배도 한 서너 가지 챙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무를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대별로 이제 음료수 먹고, 간식 먹고, 담배 하나 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탄약고라는 거기는 대부분 사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이잖아요. 탄약고에서 만약에 화재 사고가 난다고 해봐요. 아우, 대형 사고죠. 총살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때 그 꽁초를 잘못 버려가지고 그 초소 틈새에 꽁초가 떨어진 거예요. 그 안에 가스가 있으니까 이게 커지는 건가? 아니요. 그냥 그게 그 옆에 그 동기 친구가 담배 꽁초를 제대로 안 끄고 버려가지고 그게 밑에서 이제 쓰레기하고 이렇게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우리 그 경계 근무 나가기 전에는 화장실을 갔다 와서 싹 다 비우고 오기 때문에 나올 게 없어. 오줌으로 끌려고 했는데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불을 우리가 이 진압을 못하면 우린 총살인 거예요. 그때 진짜 실제 간첩 작전이었고 탄약고에서 흡연을 했다는 건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직결해서 그냥 바로 사살해도 그냥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거기다가 오히려 예. 무장 간첩이라고 오해까지 예.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이때를 노린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둘이서 그 틈새가 버려져 있는 나무 틈에 뒤에 다리 벌리고 올라가가지고 하체를 다 까고 어떻게든 그 물 한 방울이라도 쥐어 짜내려고 막 끙대며 싸다가 안 되니까 손가락을 서로 목구멍에 집어넣어가지고 오바이트로. 예, 오바이트로 흘려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불을 진압을 하긴 했어요. 아니 옆에 그 흙을 퍼가지고 덮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초소에서 벗어나면 다른 초소에서 보이니까. 그게 보통 자리를 이제 지켜야 되니까. 그게 초소에서 이탈하는 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범죄이기 때문에 초소에서 이탈하면 저 다른 초소에서 보이면 다른 초소에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저 몇 초소 뭐 이렇게 사병 이탈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그 위에서 정말 생쇼를 했었죠. 오바이트로 막았네. 네. 그런데 그때가 지금도 돌이켜 보면 어떤 재미있는 추억인데 제천 화재가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이 모였던 거예요.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계 근무 4시간 나가는데 4시간 동안 담배 안 핀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생겼던 거죠. 갖고 나갔고. 예, 그다음에 거기 또 누가 쓰레기가 또 있는데 떨어졌고. 잘 안 꺼가지고. 초등부모에 왔던 사람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뭔가를 먹고 거기에 쑤셔버리고 막 했던 게 모이다가 하여튼 우리가 쓸 때 우리 잘못이죠. 불씨를 넣은 건 우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니야. 얼마 전에 그 식사하면서 아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불법 주정차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냐.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불법 주정차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런 거거든요. 일본만 해도 예, 거의 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방송에서 변기 이야기 했잖아요. 저는 변기 그 이슈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게시판에 어떤 분들은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심각하게 하는 게 재밌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변기 이야기가 왜 심각하게 받아들이냐면 그게 일종의 사회적 신뢰 문제거든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지만 우리는 수돗물을 안 먹어요. 그건 사회적 신뢰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수돗물을 자연스럽게 먹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변기라는 문제도 그런 거거든요. 변기 수압이 아직까지 우리가 관을 깨끗하게 청소할 만큼 안 되는 이유가 밑에 있는 나머지 시스템을 못 믿기 때문에 수압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건 그런 식으로 가장 밑에서부터 위로 차오르는 건데 우리가 너무 사소한 것들을 정말 사소하게만 보는 거죠. 나의 사소한 행동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잠깐 차 세워놓고 뭐 잠깐 뭐 귀찮다고 아무데나 버리고 예, 뭐 하는 이런 행동들이 사실은 그런 큰 사고의 어떤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닌가. 근데 뭐 나비 효과 같이 그죠? 뭐 작은 거지만. 그러니까 내가 해도 그러니까 내가 해도 되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용납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군 생활을 하면서 그 정말 크게 한번 내 목숨이 날아갈 뻔했던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일 수도 있는데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굉장히 나태했던 어떤 그 안전에 대한 그 무개념? 이런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야수님 할 거 없을 줄 알았더니 큰 이슈를 던져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으세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새날과 연대하는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새가 날아든다를 듣고 연락했다 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입니다. 02-6049-2616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 홈페이지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라는 것을